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만 7,017명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2주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오미크론 유행 정점 구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방역 완화 움직임은 괜찮은 건지 현재 코로나19 확산세를 둘러싼 상황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종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어제보다는 줄어든 숫자지만 여전히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 규모라서요. 일단 현재 상황 좀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계속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어제 발표된 신규 확진자 규모보다는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최근의 경향성을 봤을 때 더블링까지는 아니어도 계속 한 1.5배, 1.4배 정도, 그러니까 전주 대비 이 정도 신규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일정 기간은 좀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번에 이제 어제 60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네. 이렇게 60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를 보이는 요일이 다음 주 중에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거리 두기는 소폭 완화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적용이 될 텐데 일단 영업 시간은 유지가 됐습니다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확대가 돼서 이번 결정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은 아직 정점에 도달한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 정점 구간을 확인을 하고 나서 방역 조치를 서서히 완화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를 않았습니다. 실제로 정점에 도달하는 그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정점 구간이 계속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정점에서의 확진자 규모도 훨씬 더 예상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러니까 방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의 방역 조치 완화는 물론 소폭의 방역 조치 완화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고요. 더불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께 잘못된 시그널을 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네. 그래서 지금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반대로 오히려 강화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더 타당하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예,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행사라든지 집회, 종교시설 거리두기 수칙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단순하게 이제 사적 모임 인원을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2명 늘려주는 정도고요. 예. 나머지 영업 시간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중이용 시설 1, 2, 3군 전체 다 해당이 되고 행사나 집회 그리고 종교 활동도 다 기존처럼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이제 아직은 정점이 아니다라고 진단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마찬가지로 정점의 시기와 규모가 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인 방역 완화가 오히려 좀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확산세를 키운 게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그럼 동의를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신규 확진자 규모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된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물론 해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진단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발표된 신규 확진자 규모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걸로 추정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물론 이러한 부분이 반영돼서 신규 확진자 규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긴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와 더불어서 1년의 방역 조치 완화들, 그러니까 3월달 특히 3월달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예상 밖의 완화 조치들이 막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개학과 맞물리고 날씨도 따뜻해지면서 어떤 사회 활동도 늘어나고 야외 활동도 늘어나고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예. 지금의 유행 상황이 더 심각해진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저희도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한 달 새 정부가 방역을 3번이나 풀었더라고요. 이런 방역 정책을 가져간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좀 분석을 하실까요? 정부에서 발표한 바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2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코로나19 상황이 2년이 넘게 지속이 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히 심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예. 그 다음에는 거리 두기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자영업자분들과 소상공인분들의 그 경제적 어려움은 충분히 가장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그룹인 건 맞습니다. 인정을 하고 예. 그리고 저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 거의 이제 의료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 같은 경우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병상 가동률이 98%에 도달했기 때문에 완전히 포화 상태,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섰다라고 평가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조만간에, 그러니까 지금의 위중증 환자인 경우에는 과거 20만 명대 신규 확진자 규모에서 확진되신 분들이거든요. 그 뒤에 40만 명, 그러니까 60만 명까지 나왔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위중증 환자 증가세는 더 가파를 거다. 그리고 병상 부족 문제도 전국적으로 다 보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의료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서 인적 피해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을 굉장히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야 된다.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예.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방역 당국이나 정부 측에서 좀 간과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더불어서 거리두기의 효율성이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거리두기 효율성이 낮아졌으면 기본적으로 거리두기는 만남에 의해서 만남을 억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파는 만남에 의해서 특히 마스크를 벗고 만나는 부분이 가장 위험한데 예. 이런 부분들을 거리두기를 해제하거나 완화시켰을 때는 이 부분이 만남이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전파가 더 가속화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머지 측면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거리두기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실제로 만남이 많이 이루어진다. 특히 식당이나 카페에서 만남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거꾸로 얘기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경제하고도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서로 설명하고는 이유가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거리두기의 효율성, 그러니까 완화 시의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조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점 이야기를 사실 요즘 들어서 많이 하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 정점 지속 기간이라던가 어떤 규모에 대한 예측치를 새로 좀 산출하는 작업에 착수를 할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보통 질병관리청에서 수리과학 예측 모델을 이용해서 정점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규모라든가 이런 예측을 할 때 예.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정량적 지표를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그럼 뭐 정량적 지표 하면 대표적으로 뭐 감염 재생산 지수라든가 아니면 뭐 인구 이동량 그리고 모임이나 영업 시간, 요 방역 조치 강화된 정도 이런 부분들을 수치화해서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예측 모델이라고 하는 게 정량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이 예측치가 정성적인 부분이 분명히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리과학 모델로 예측을 하는, 그러니까 정량적 지표로 예측을 하는 거는 한계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정부에서 예측한 수치가 벗어났다, 비껴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정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측치가 나온 이후에 변화되는 방역 조치 이런 부분도 작용을 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뭐 정부가 주는 시그널 앞서도 시그널 얘기했는데 이렇게 잘못된 시그널 계속 지금은 안정적이다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낮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항상 예측치가 빗나가는 대표적인 이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예측 모델을 조금 더 손봐서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하면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정부에서 이 예측치만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하거든요. 근데 예측치가 빗나갔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는 대응 방법이 없다 보니까 계속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에 대한 각각의 대응책을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가장 현명한 대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의료 체계 역량이 어느 때보다 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인지 오늘 정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의사가 이제 격리된 중에 처방도 하고 또 비대면 진료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이걸 저희가 바라봤을 때 그만큼 의료 인력이 좀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앞서도 의료 시스템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0% 후반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준중환자 병상은 70%를 넘어섰는데 사실 어떠한 형태의 병상이든 간에 70에서 75%에 도달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한계치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의료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병상과 같은 시설 인프라는 여력이 남아 있더라도 예. 의료진과 같은 인적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유행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의료진도 감염되는 사례가 속출하다 보니까 한 사람의 의료진이 굉장히 소중한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염이 돼서 자가격리 중이신 그 의사분들이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도 한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비단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감염됐을 때 댁에서 자가격리 중에 온라인 수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이 다 사회 전반적인 어떤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간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좀 다소 부정적 입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에 확진된 의료인이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의료계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의료계의 반응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용어를 법적으로는 원격 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호주나 유럽 국가나 이런 국가들에서 비대면 진료, 그러니까 원격 의료를 실제로 좀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번 기회를 빌어서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확진자 수 이야기도 하지만 이제 거듭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중증 환자 수라던가 사망자 수 굉장히 면밀히 좀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분석한 걸 보니까 절반 이상이 코로나19가 아닌 기저질환 사망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글쎄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거는 보건당국밖에 없거든요. 데이터를 보건당국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신뢰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와 비교해서 또 비단 예를 들면 어제 429명의 사망자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이 중에 92%에 해당되는 395명은 코로나19, 직접적인 코로나19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제 이 코로나19나 아니면 폐렴에 의해서 사망하신 분들이고 기저질환이 악화돼서 사망하신 분들은 한 23분, 그러니까 5.4%밖에 안 된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앞서 이제 사망자 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석 관련해서 말씀 좀 더 이어가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어제 사망하신 분들 중에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과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기저질환 악화로 사망하신 분의 비율이 상당히 이제 92대 6 이 정도로 비율이 상당히 기존의 방역당국에서 얘기하는 거랑 차이가 좀 난다. 그래서 방역당국도 코로나19 사망과 기저질환 악화로 인한 상황 비율이 절반 정도씩 된다라고 추정된다라고 발표할 게 아니고 보다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국민들께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